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수급 이동이 심상치 않다. 수급의 변화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연기금의 변심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어요.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순매도 1위 삼성전자, 2위 SK하이닉스였는데 11월 들어서 삼성전자는 여전히 파는데 2위로 파는 종목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순매수 1위 종목이었던 LG에너지솔루션, 그렇게 줄기차게 기관이 이 종목을 담더니 11월은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어떤 종목을 샀을까 봤더니 포스코홀딩스, 아모레퍼시픽, NC소프트, 네이버, LG생활건강 순으로 11월에 담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줄곧 러브콜했던 LG엔솔 지난달 첫 순매도 기록을 했고요. 가파른 반등, 차익 실현 기회로 낙폭이 컸던 인터넷 화장품 등을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 연기금이 왜 이렇게 한 것인지 먼저 분석을 하고 우리가 좀 투자의 아이디어로 연결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YTD 수익률이 아무래도 배터리 관련주들이 좀 좋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시가총액이 컸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패시브 자금적인 측면, 그리고 연기금의 운용 자금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결국은 이제 한국 주식 비중 내에서 일정 부분 시가총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비중을 맞춰야 될 이슈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성장성과 호실적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다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연말에 왜 이런 내용이 나타나느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연말 북클로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북클로징이라는 측면에서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성과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을 해서 전반적으로 성과를 확정시키고 거기에 더해서 일부 이제 낙폭과대주들 쪽에 대한 접근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주식 투자에 대한 약간의 변화 요소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요. 다만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11월 말일경 이후에 MSCI 지수 리밸런싱 이후에 전반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수급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직까지 LG에너지솔루션의 외국인의 수급은 이상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의 전반적인 주가 하락과 일정 부분의 매도 흐름은 기관 쪽에 좀 집중되어 있고, 이 기관들의 매도 흐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터리주들에 대한 단기적인 차익 실현과 함께 낙폭과대주로의 접근 전략, 거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는 이제 중국 상황에 따른 리오프닝주 이런 쪽으로 좀 이동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배터리 많이 올랐으니까 팔고 좀 안 오른 거 무엇인가를 계속 이제 엿보고 있는 네. 그 분위기라고 해석을 해주신 건데, 자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 좀 동참을 해서 같은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 걸까요? 2차 전지 배터리 팔고 다른 소비주, 중국 관련주 이런 쪽을 담아야 되는 걸까요? 네, 사실 저는 11월 한 말경부터는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이슈는 조금은 이제 사그라질 수 있다, 조용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대체로 작용을 하게 될 줄은 몰랐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이제 시장에서는 다 아는 뉴스보다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좋은 기업들, 그리고 이제 과거부터 연간 기준으로서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YTD 기준으로 2년 연속 급격하게 상승한 기업이 3년 차까지 상승한다. 이것은 만만치는 않은 일입니다. 배터리 관련주들이 못 간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이제 내년도에도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겠지만은 올해 굉장히 기저가 낮았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YTD 기준으로 내년도의 수익률에 대한, 그리고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성 자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수급 전략 이슈에 따라서 종목군들에 대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을 매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굳이 LG에너지솔루션을 들어간다, 이러한 부분들보다는 결국은 이제 수급적인 부분 포인트가 조금은 전환되는 시점에서 판단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배터리주가 완전 꺾인 게 아니라 쉬었다 가는데 쉬었다 간다가 아니라 쉬었다 간다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 사이에 공백을 다른 이제 저가 매수가 가능한 섹터가 가능하다라는 건데, 그런 섹터가 이제
수급을 메우는 역할을 그동안 할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어떤 종목, 어떤 섹터로 압축해서 봐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좀 매겨주신다면요. 네, 우선 뭐 종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까 저희가 이제 표로 확인을 했지만은 최근 이제 20거래일 기준으로 연기금융 매수가 가장 세게 들어왔었던 기업은 포스코홀딩스라는 기업입니다. 예. 굉장히 재밌죠. 왜냐면은 포스코홀딩스 최근 철강 시장 자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 쪽은 부진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침수 피해 때문에 내년 1분기까지 전반적으로 완전한 가동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되어지고 있는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주가가 좋다라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과 함께 결국은 정상화될 중국의 생산 이슈가 철강 시황을 회복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침수 피해가 있지만은 이 침수 피해는 언젠가는 회복이 된다라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최근 포스코홀딩스의 얘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리튬 사업에 대한 가치를 반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결국은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아르헨티나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자회사를 통해서 아연 정광이라든지 리튬 정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염호라든지 거기에 재활용까지 해서 모든 방식을 통해서 리튬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고요. 이 계획대로만 이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25년도 캐파가 10만 톤 가량으로 이를 전망인데요. 이 10만 톤이라는 캐파는 올해 기준자로 봤을 땐 세계 4위 정도의 캐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 어떻게 보면은 철강이라는 사업부 쪽에서 제한된 밸류에이션을 받아왔다는 측면에서 새롭게 밸류에이션을 추가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겼다는 측면, 이러한 것들을 고려했을 때 현재로서는 중국의 리오프닝 상황과 조금은 맞물려 떨어지는 산업재 관련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포스코 홀딩스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세계 질서 재편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뭐 공급망 관련해서 미국 중심으로 또 한편으로는 중국 중심으로 이렇게 양분이 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철강이라는 게 당연히 이제 필요하고 원소재도 마찬가지로 네. 양쪽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이 수요는 꺾이지 않을 것인데 어느 기업에서 내재화를 잘 할 것인가 그리고 사업의 일원화를 잘 해서 구축을 잘 할 것인가 이거에 이제 키가 네. 달려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포스코 그룹이라고 언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하나의 키워드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사실 지금 뜨고 있는 게 여행, 면세, 뭐 항공 이런 거잖아요. 네. 의류나 이런 소비 관련 기업들,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하시는지 궁금한데요. 해당 기업들 같은 경우는 뉴스 모멘텀에 따라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내일 중국 쪽에서 또 새로운 방역 정책을 얘기할 것이다라는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루머로 저는 마지막까지 파악을 했는데 그게 확실한 건가요? 그거는 모르죠. 중국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예. 당일날 아침에 누가 나와서 한다 그랬다가 오후에 방역 당국에서 나와서 안 한다 그랬다가 이런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뭐 믿고 투자를 하자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뉴스 네. 모멘텀은 계속 나올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은 있겠지만은 항상 이러한 기업들은 실적 대비 주가가 먼저 선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닝 시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는 시기에는 주가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주가가 급등한 여행주 같은 경우도 오늘 보고서가 나왔지만은 하나투어 같은 경우 내년도 분기 기준으로는 2분기 BEP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바닥에서 꽤 올라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 시즌을 조심하면서 뉴스 모멘텀에 따른 단기적인 모멘텀 투자에 집중하자 이런 전략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사고 파는 전략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눈여겨보고 계신 종목 있어요? 한 종목만. 리오프닝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추세적인 모멘텀을 가져가기에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단기 하고요. 관점으로. 다만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 어떤 쪽이 제일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예. 사실 카지노 업종군들 실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예. 근데 이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역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올랐습니다. 단기간. 하지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실적 부담이 가장 적기 때문에 어닝 시즌에도 좀 잘 버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단기 플레이도 가능할 만한 섹터로 그러면은 면세점을 카지노죠. 예, 예. 카지노. 네. 예, 카지노를 보자는 이야기는 기억해 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재용이 주목한 마스다르 시티는 요게 그 화면인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재용 회장이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길에 며칠 전에 올랐는데 첫 번째 출장 지역을 이쪽으로 아랍에미리트로
낙점을 했습니다. 중동을 대표하는 신도시 계획 마스다르 시티 그와 함께 같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사업비가 최대한 28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5만 명이 거주하는 그런 시티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재용 회장은 이미 이제 방문길에 올라선 상황이고 삼성 그룹 입장에선 무엇을 봐야 할까? 이 아랍에미리트 IT 시장 쪽에 뭔가 연결고리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라는 일종의 기대감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이제 UAE라는 국가, 아랍에미리트라는 국가는 예. 아무래도 이제 부르즈 칼리파라는 건물이 있죠.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시공을 했었던 이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형 건축물들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관심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멘텀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작은 기업들의 주가에 한 번씩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예. 우리가 이제 네옴시티라는 걸 봤잖아요. 네옴시티는 금액상으로 봤을 때 거의 뭐 환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600조, 700조짜리 예, 예. 사업인데요. 지금 이거 28조짜리 사업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점점 더 큰 뭔가가 나오면은 좋겠지만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과연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잠깐만요, 잠깐. 이 28조 원도 상당히 큰데. 아, 그렇죠. 예, 네옴시티를 한번 우리가 이제 봤기 때문에 네. 네옴시티가 한번 훅 쓸고 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빈약해 보인다는 그렇죠. 의견 알겠습니다. 그럼 단기 테마로만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러한 부분 쪽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뭐 아무래도 이제 네옴이 좀 한 차례 휩쓸고 갔기 때문에 과거에 뭐 주가가 급등했었던 그 정도의 수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보다는요 정말 이제 중동 쪽에서 수주를 가져올 수 있을 만한 기업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실적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기업을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종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삼성 엔지니어링 정도밖에는 눈에 안 들어오고 있어요. 잠시만요. 네, 예, 일단 뭐 연결을 지어서 가지고 오신 건데 그렇죠. 굳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니면 매력적이기 때문에 발굴을 해오신 걸까요? 아, 이 뉴스와의 연관성은 저는 사실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네. 그럼 예. 포인트, 투자 포인트는요? 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UAE가 이 사업 자체가 사실 06년도에 아마 최초로 얘기가 나왔을 거고요. 사업 시작 자체가 08년도부터 진행이 됐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금융위기 시절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제 예상됐었던 목표 시점이 2010년대 중반이었는데 2030년에 완공되어진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뉴스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예전부터 나왔었던 이슈라고 판단이 되고요.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재개하고 다시 관심을 받게 만든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중동 쪽의 전반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 중동 쪽의 재정 건전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의 화공 쪽에 대한 수주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볼 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유가가 70달러 후반선 계속적으로 강세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의 추가적인 비축료에 대한 확충이라든지 아니면은 오펙 쪽에 대한 강도 높은 전반적인 물량의 축소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유가가 반등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관련주들 재미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와 좀 연동지어서 주가를 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전통적으로 과거에 유가 올라갔을 때 그 중동 지역 살림살이가 나아지기 때문에 네. 건설이 뜬다. 이게 이제 공식이었는데 최근에 그런 공식이 좀 약화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이제 변수로 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로 유가를 제시해 주셨다는 점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빠르게 넘어갈까요? 제약바이오 쪽이 어제도 굉장히 강했잖아요. 네. 시장 지수는 부진하더라도 그 제약바이오 안에서 선별적인 급등세가 어제 포착이 됐고 오늘도 마찬가지의 흐름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알츠하이머 신약인데 주요 파이프라인들 나와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바이오젠, 에자이, 일라이릴리, 타우렉스, NK맥스 순입니다. 이 물질명이 굉장히 어렵죠. 네. 다음 보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임상 1상에서 3상 단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라이릴리 도나네맙도 평가 기준 지금 충족했다고 전해지고 있고 내년 중에 한 추가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타우 단백질 표적 영국의 타우렉스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에서 효과를 입증을 했다. 이제 자체 발표가 있고요. 국내에서 NK맥스 쪽. 자, 이거는
슬슬 군불 떼는 기업이라고 기사의 제목은 있기는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고 계십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예. 신약 개발이라는 거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치매 쪽의 신약 개발 사실 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부분으로서의 치매 치료제라고 할 만한 약이, 그러니까 우리가 치매를 걸렸는데 치료제라는 건 그거잖아요. 증상을 줄일 수 있느냐, 아니면 예. 이제 돌아올 수 있느냐. 예. 지금 이제 치매 치료제들 같은 경우는 이제 증상이 이제 조금 더 확산되는 것을 늦추는 막는 거? 정도의 예, 늦추는? 예. 예. 그리고 이제 굉장히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 치매 치료제라는 게 우리가 이제 어떤 병에 걸린다라는 것은 어떤 일들 때문에 병이 걸린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것을 차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치매라는 것은 첫째 이제 왜 걸리는지에 대한 부분부터 사실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예. 치매 환자들에 대한 나중에 이제 전반적으로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 단백질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 이런 예. 것들이 이제 껴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한번 차단을 해보자 이런 기전으로서 사실은 지금 약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주요 치매 치료제들의 성과가 한참 동안 못 나오다가 이 레카네맙이라는 약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여줬었고 예. 신속 승인까지 좀 가속 단계를 밟으면서 시장의 기대감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글로벌 빅파마들도 치매 치료제 쪽은 굉장히 어려운 사업 예. 영역이다라는 점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국내 시장 내에서 치매 치료제 하는 회사들 분명히 있습니다. 뭐 미국 자회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하는 기업들이 있지만은 그 길 자체는 매우 험난할 것이다라는 점을 우선적으로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이런 신약을 임상 진행하고 있는 이런 기업에 대한 투자는 뭔가 확실한 약이 나올 것이다 보다는 그에 앞서서 사실 꿈을 먹고 네. 크는 측면이 그동안도 많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라면 볼만한 것인가 어떠신지. 역시 저는 신약 개발 업체 쪽에는 관심을 별로 두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만큼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 물론 이제 정말 저의 이 얘기 이상으로 좋은 예. 결과물을 누구보다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거는 저희가 이제 다 희망하는 바입니다. 그렇죠.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바이오젠과의 이 관계라든지 그리고 1112의 항체 치료제를 또 생산을 했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향후 이제 치매 치료제를 생산을 할 때에 조금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 정도에 대한 투자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조금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슈 중에 하나는 환율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3분기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던 요소 중에 하나가 예. 환율 효과가 컸었는데 최근 이제 환율이 급격하게 빠지면서 4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약간은 흔들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 흐름은 환율과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쉴 때 매수 관점이신가요? 단기적으로는 저는 4분기 실적이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율도 지금 좀 예. 눌려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4공장 가동에 따라서 4공장의 감가상각비 반영되면은 눈높이가 조금 낮을 수 있거든요. 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거리두기가 필요해 보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종목별로 봤을 때는 주가의 상승세가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것을 추세적으로 완전히 돌려서 어떠한 강력한 상승의 패턴을 그리기에는 아직까지 기대감만 더 크다는 그런 내용 주셨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 에어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